자, 지금부터 우리 마지막 수업인데요. 경매 공매인데 423은 중매로 돼 있어요. 예, 좋은 뜻으로 하고 받아들이기 바라고요. 일단 경매로 고치고요. 자, 아래 표 보면 경매 분류 있죠. 공경매, 사경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경매와 공매. 우리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한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저도 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표를 그렸던 것이지 원래 공매는 여러 군데서 합니다. 은행에서도 하기도 하고 보험사도 하고요. 다양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 경매 보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임의경매, 없으면 강제경매. 그럼 대한민국 강제경매가 많겠습니까? 임의경매가 많을까요? 당연히 강제가 많겠죠. 우리가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체 산업군에. 우리가 집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에, 그러니까 건설사, 어떤 부동산 이런 인프라 구축의 산업군하고요. 그 외적 사업하면 그 외적 사업이 더 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제 경매가 더 크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임의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등기부에 올라오면 임의 경매, 등기부 아니면 강제 경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넘겨볼게요. 넘기면 424페이지 밑에 표를 먼저 보세요. 그 중간에 제가 낙서는 조금 뒤에 하고요. 임의 경매를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은행에 대출 받아보셨죠? 대출 받는다 생각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근거하고 개념을 익히지 말고요. 대상은 당신 집, 특정 담보물이죠. 그리고 그 집의 담보를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7천에 담보 설정하면 7천만 날려버리면 그 집은 팔려버립니다. 만약 이 사람 빚이 10억 있다 하더라도 7천짜리 대상물만 팔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물적 책임, 그 제한된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은 불려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예를 들어 친구가 집행권은서가 필요하다는 게 강제경매거든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돈 빌려준 자용증에다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게 집행권은서라고 해요. 이건 등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은 불여되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이자 2달 안 갚으면 경매 들어온 거 알죠? 그래서 예견된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제경매는 자동차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아버지 차량을요, 여러분 자녀분이 몰고 나갔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딱지 끊어졌어요. 그러면 차주한테 그 과태료 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운전한 사람하고 차주는 다르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봐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인데요. 이것이 이 임의경매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됩니다. 하지만 강제경매는요, 채무자와 이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적 책임이고요. 그 사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이게 집행권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아, 내가 어제 딱지 띄었는데 어떡하지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말하고 꿍 하게 있다가 갑자기 한 대 맞을 수가 있죠. 언제 아버지 주먹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예견치 못한 배당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중간에 보시게 되면 강제경매라고 나오죠. 이 강제경매의 단어는 집행권에 넣는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양걸로 2번에 담보권 실행을 임의경매인데 그 중간줄에 보면 첫 번째 중간에 담보물건 가는 키워드 있습니다. 그 글자 나오면 우리 임의경매예요. 자, 오른쪽에 집행 그 공통점은 의유로 간단합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먼저 압류한 다음에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변제하는 순서고요. 자, 권리 분석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이걸 보세요. 자, 표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436페이지를 보고요. 저는 425페이지보다 436페이지 전체 절차도를 한 15분에 걸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할 것인데 경매 쉬워요, 여러분. 경매 실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러하지만 그 지지 옥션이나 구독 옥션, 스피드 옥션 이런 거 이게 뭐 다 오픈돼 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경매 정보지라고 한번 쳐보세요. 경매 정보지 치면 요즘 포털 사이트에도 하고요. 법원에서도 이 경매 정보지 많이 오픈하는데요. 그거 가면 경매 얼마 쓰는지 권리 분석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배운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들어가게 되면 다 무료예요. 무료고요. 두 번째, 그거 경매 정보지 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시게 되면요. 일주일 무료 쿠폰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써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분 입찰금이 얼마 쓰는지 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금액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경매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이 강의 듣는 분 여러분에게 제가 큰 도움 드릴게요. 변호사, 법무사, 매수 신청 대리 한 사람만 경매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컨설턴트 하는 사람은 사자예요. 문제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지금 현 브로커들이 상당히 난립한 곳인데 이거 뭐 당하면 당한 사람이 문제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경매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경매는 이거에 조금 이해하겠지만 우리 일반적 부동산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잖아요. 근데 경매는 계약금 그리고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매매 방식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쉬워요. 만약에 경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싶다 저처럼 그러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법무사 주위에 알고 계십니까? 법무사 알고 계시면요. 이 여러분 민사집행법 서류 4권으로 된 법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게 되면요. 위에 사례라고 있습니다. 사례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나라 유법 전서에 의한 내용들이 있고 그중에 민사집행법 찾아가 들어가면 부동산 경매 파트 있어요. 수만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정보를 얻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경매는 법원에 가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조금만 하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수업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어디 간다고요? 436 하고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경매 절차 들어갈 것인데 이 경매 절차는요. 경매 절차는 강제집행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제집행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요. 임의 경매는요.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를 우리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임의는 우리가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경매 절차 쉬워요. 일단 경매를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아마 잠깐만요. 이게 총 9번으로 제가 적을 것인데 여러분 요 표기 436의 요거는 그 명칭이 좀 다르더라도 비교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그건 이제 아마 10칸인가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조금 쉽게.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일단 경매 신청이 들어갑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등기부를 들고 오면 임의 경매로 가고요. 등기부가 아닌 집행 권한서를 돈 받을 서를 들고 오면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흔히 말해 돈 받을 사람이 누군가 나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배당 요구 신청이라고 해요. 배당이라 하는 것은 이 경납 금액을 가져갈 사람을 얘기하는데 배당 요구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용도니까 노란색 위주로 봐주세요. 이 배당 요구는요, 1000매각기일 첫 번째 매각기일입니다. 매각기일까지예요. 매각은 이 상품이 팔린다 이거예요. 즉 물건이 있어요. 개봉하기 전까지 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 불려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경매는 이런 것입니다. 속전속결이거든요. 이 집이 빨리 팔려가 채권자 돈 주고 채무자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 가격 저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도 불이익이고 채권자 불이익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제대로 지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000매각기일까지 돈 받을 사람 나와라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나오고 나면 이제 매각을 준비합니다. 매각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집달가는요. 법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돈으로 경매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재우선 면제 배당 순서 있거든요. 배당 순서 영순위에 돈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매각 준비할 때 감정평가 법인이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이때 이 1000매각기 들어갈 돈 최저 매각 금액이 나옵니다. 최저 매각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 팔리면 되겠다.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어떤 경매 법원의 물량 따라 좀 다릅니다. 하여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신문에 매각 공고가 떠요. 매각 공고가 뜰 때 어떻게 뜨냐면 이 경매는 몇월 며칠 날 이루어진다라고 뜨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날 와서 금액 제일 큰 거 써놔라. 기일 입찰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해라. 기간 입찰 아니면 손 들고 해라. 호가 입찰 이렇게 해서 세 개 중에 하나 지정하고 그리고 올 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임차인의 세대원 구성을 알려고 하면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 신문에 공고 뜬 걸 들고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실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여기서 중요한 말 들어봐요. 매각 공고가 뜨고 2주 실사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최저 매각 금액을 믿지 말란 것입니다. 여기서 1억이라 적고 이 내용을 믿지 말고 너희 스스로 2주간의 시간에 그쳐서 확인하라 이것입니다. 확인하고 나면 이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매각이 실시되는데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최저 매각 금액의 10%를 들고 와야 돼요. 여기서 최저 매각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들고 옵니다. 이때 수표나 현금을 가져오면 좋은데요. 이게 만약에 1억이라면 1000만 원 들고 와야 돼요. 한데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하면 자기가 최선순위자가 되더라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요즘엔 유가증권, 저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 증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게 되면 서울보증보험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10% 내요. 자, 10% 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을 선순위자라고 지정을 받습니다. 선순위자 지정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차순위자, 선순위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A와 B, C 세 사람이 있어요. A는 1억 4천을 썼습니다. 입찰 금액을. 그리고 이 사람은 1억 2천을 썼어요. 이 사람은 1억을 썼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감정가, 즉 그 첫 번째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최저 매각 금액 1억인 상태에서 썼는데 이 사람이 차순위자가 되느냐? 안 됩니다. 뭐냐면 전부 다 최저 매각 금액 10%인 1천을 다 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1억 3천이 되겠죠? 이 사람 1억 1천이 되겠죠? 이 사람 9천이 됩니다.
최저 매각 금액에서 차순위자가 되려면 최저 매각 금액, 이걸 공제한 금액의 2등이 돼야 돼요. 즉, 선순위자가 적은 금액과 요 차액에서 2등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밖에 없고요. 이 사람이 1천만 적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면 이 사람이 악의적 목적으로 어떻게 집을 뺏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순위자가 되려면 선순위자 금액에서, 선순위 입찰 금액에서 최저 매각 금액 보증금 뺀 차액의 2등이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3천 이상, 1억 4천 미만이어야 해요. 그렇게 넣으면 차순위자가 되는데 차순위자 용도는요. 선순위자가 대금 완납을 하지 않을 걸 대비하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차순위자가 되면 그 담당자가 부릅니다. 차순위자 하시겠어요? 생각 없이 예약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 잔금 납부 여부에 때까지 그 돈 못 찾아갑니다. 하여튼 이때 선순위자가 지정이 됩니다. 이건 한 1억 4천 할까요? 임의적입니다. 뭐 1억 2천 할까요? 자, 1억 2천을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억 2천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족스러워요 라고 해서 매각 허가 여부 결정, 허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허가 여부 결정이 떨어져요. 이때 채권 채무자가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잔금 납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나 싫어, 아이 못해, 그게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항고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봐요. 채권자가 항고하는 것은 이 돈이 부족하다는 개념이지만 채무자가 항고한다는 것은 의미도 역시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항고하에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법원이 잘못 진행했다 생각하여 법원 자비로 어떻게 진행을 다시 하면 돼요. 근데 항고를 하여 어떻게 됩니까? 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패소를 하게 되면 또 내몰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또는 이 경매 지연을 악의적 목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고를 할 때는 항상 요게 매각 금액이 있거든요. 요 금액의 10%를 또 담보 설정하라고 합니다. 매각 금액의 10% 씁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항고할 땐 매각 금액이고요. 매각 실시할 땐 최저 매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해요. 경매장에 갈 때는 최저 매각 금액의 10%고요. 그리고 매각 허가 여부 결정이 된 항고는 매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즉 10%를 걸고 하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 채무자는 몰수패를 당합니다. 몰수패. 그리고 이 몰수패는요, 이 선순위자 마음을 간들간들하게 했으니까 나중에 선순위자 돈 안 내도 됩니다. 그 돈을 줘버립니다. 보너스로. 하지만 채권자가 하게 되면 이것도 경매를 지연했기 때문에요. 결과 이 선순위자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연이자, 연이하를 뺀 나머지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고 없으면 그냥 그것도 사라져버립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농취증이라고 해버리면 이때 농취증을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금 완납할 때 농취증이 늦어져 버리면 어떻게? 땅을 못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농취증 여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매각 허가 여부 결정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대금 완납을 하면 됩니다. 잔금이죠. 이때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옵니다. 소유권 이전했는데 요 분명히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여러분이 승계취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원시취득입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의미 있는 거 저는 이제 주택은 경매 잘 하지 않는데요. 이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승낙사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창 할 때는 1종, 2종, 3종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건물 지을 수 있는 총수가 달랐거든요. 지금 2종과 3종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또 물려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물건을 사고 싶고 그 주택이 3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되게 사고 싶은 알토랑 같은 토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토지를 살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에 나온 것들이 있어요. 경매로 나오면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풀려버리거든요. 바로 또 건물 올리면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때 의미에서 원시취득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이렇게 원시취득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돈 가지고 경락인이 넣은 돈 가지고 이제 배당이 실시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배당 실시는 이때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임법에서 순위가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1번은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나 살래라고 했습니다. 2번, 3번은 배당 받겠다 했어요. 근데 그때서야 돈 받아가는 게 좋다 해요. 1번이 2번, 3번한테 배당을 내 먼저 달라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신청이 들어봐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배당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 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상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 자, 봐요.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쫓아냅니다. 힘없는 사람. 즉 분명히 선순위자. 잘 봐요.
선순위자가 되고요. 매각 허가 여부 결정이 됨으로써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함으로써 매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매 신청인이 되었다가 선순위자가 되었다가 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유자이면서 어떻게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 매수인에게 이기지도 못하면서 조금 더 버텨보겠다고 어떻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법원에서는 들어가 쫓아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인도명령은 6개월 안에 실시하되 대항력이 없는 사람, 즉 매수인에게 없는 사람에게 하고요. 6월 안에 해야 돼요. 만약에 6월이 초과되잖아요. 이것이 6월 초과가 됩니다. 6월이 넘어가게 되면 뭘로 갈까? 명도를 소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대항력 있는 사람이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빨간색을 잡았는데요. 이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납을 했어요. 잔금을 미납합니다. 그럼 이때 하는 경매를 우리가 재경매라고 합니다. 재경매. 이때 하는 게 재경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재경매는 잔금을 안 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1억의 돈이 너무 비싸서 이 잔금을 안 냈을까요? 아니죠. 요 통과했다. 1억 2천 했다는 것은 이 잔금에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저감이 없습니다. 이때는 저감이 없어요. 원인은 미납이고요. 이때는 저감이 없습니다. 즉 할인폭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각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파란색 잡았어요. 실시가 되었는데 이때 경매를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즉 경매가 미실시됐습니다. 이거는 요 1억이 비싸기 때문에 안 왔다 이것이죠. 이땐 저감이 있어요. 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매를 우리가 세경매 또는 신경매라고 하는데 이 저감의 범위는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이 한번 잘못 나오니까 전부 다 20% 가는데요. 현 민사집행법에는 상당한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인천에 모 아파트 살 때 이 매각 실시가 30% 됐어요. 그날. 30% 되고 70%인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집을 샀어요. 돈 10원 안 주고.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저감은 30%이고요. 상당한 범위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통상 20%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건 비싸니까 이제 할인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이라고 하면 한번 유찰되면 20이라면 80%죠. 또 한번 유찰되면 64%죠.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얼마까지 떨어질까? 집달간 비용까지 떨어집니다. 최저 비용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달간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거래 금액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나머지 하여튼 줄 돈 빼고 나머지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매각 허가 여부 결정이에요. 이때도 만약에 불허가 됐다.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되면 이때도 하는 경매가 세경매예요. 그런데 이거 봐요. 이 사람이 1억 2천이 들어왔는데 농지증이 없거나 또는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불만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졌죠. 이 금액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저감이 있을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재경매는 미납할 때 쓰는 것으로서 이때 한 번밖에 없다. 세 경매 종류가 두 가지다. 저감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관계를 지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36페이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디 가냐 하면 우리 좀 용어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 425페이지 이제 봐요. 이 매각을 이제 실시하는데요. 요 매각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때 실시할 때 요건 그대로 남겨놔야 돼요. 제가 여기다 이제 계속 판사할게요. 매각 실시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매 신청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원시 취득을 한다는 거, 멸시가 말소를 구별하죠. 멸실하는 건 대상 물건, 목적물이 사라지는 거고 말소는 등기부가 사라진 겁니다. 해서 내가 이익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 가지고 합니다. 이것도 원래 이런 말은 없어요. 학자가 붙였어요. 즉 나한테 유리하다. 즉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정세권은 여러분 시험 용도가 아니라 4가지만 제가 했어요.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자, 요 두 가지는 채권입니다. 채권적 성격이에요. 이게 배당할 때 채권과 물건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에 배당 문제가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등기와 그 담보 가등기, 저당권 있고요. 담보 가등기. 자, 요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요 물건이죠. 뭘 주의하냐 하면 이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란 말이 없어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근데 순위 보전이냐 담보냐 이거는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 가등기고 그대로 있으면 순위 보전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데 요 4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충돌이 되면 충돌 시 가장 우선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법무사 시험 치면 제가 좀 더 강의를 하겠지만 채권과 물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라 조금 금액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시험 안 나오니까 배제할게요. 자, 하여튼 만약에 압류와 압류 1번, 저당권 2번이면 압류가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담보 가등기와 저당권 1번, 2번이면 또 담보 가등기가 이겨버리겠죠. 이렇게 충돌 나면 가장 우선된 걸 기준하여 그 기준보다 앞서면 선행하면 인수를 해야 돼요. 인수. 즉 경락인이 들고 가야 됩니다. 즉 이런 거죠. 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리고요. 그 위 임차권이 있다. 그럼 내가 이 금액을 안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기준에 후행, 즉 뒤에 있다고 하면 말소입니다. 즉 소재입니다. 소재.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제목을 자세히 보세요. 말소죠. 그 얘기는요. 이 소재되는 게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즉 사라진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안고 가고 저당권 뒤에 있으면 사라진다, 녹아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수라고 하더라도 임차권, 전세권 여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어떤 게 있냐면 선택권이에요. 너 돈 받아 갈래? 즉 돈이냐, 배당이냐 아니면 거주냐 이렇게 돼요. 즉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거주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받으면 나가야 돼요. 그때 대항력으로 버틴다. 실질상 버티게 되면 돈 답으로 토해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주를 하겠다면 배당 신청에서 배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관계를 꼭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물권은 뭡니까? 대상물이 있어야 되겠죠. 저당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이 있다 하면 이 3번이 경매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경매는 권리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1번 저당권이 시행을 합니다. 시행은 이걸로 해요. 돈 떨어질 거 이따 가정에서 했겠죠.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대상물이 사라져버리면 3번 요청해서 1번대로 돈 받아 나가지만 3번이든 2번이든 1번이 저당권이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이 되어버리면 대상물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당권은 실행하게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후행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 후행이더라도 무조건 인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법에서 정하는 것들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것. 자, 유치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유치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부활해버립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까? 그런데 우리 현업에서 유치권은 여러분이 나중에 경매 좀 하다 보면 경험치인데요. 유치권은 무조건 이긴다 진다 말하면 안 돼요. 실제 현업 들어가게 되면 저도 재판은 많이 안 했지만 5대5 비중이에요. 저도 이길 때 있고 질 때 있어요. 언제 발생하냐면 유치권 행사는요. 보통 잔금 지급하고 나면 유치권 행사합니다. 사람들. 그때 이제 확정적이니까 하죠. 유치권 미리 행사해버리면 많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수하는 것은 법정 뭐뭐뭐 하는 거, 법정이라 키워드 오는 것들,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을 비롯하여 법정 지상권 뭐 이런 것들, 예고 등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것이 425페이지 큰 2번과 그 뒤에 경락이 인수 대상까지 정리 다 해두었고요. 자, 이제 경매 신청과 경매 개시 결정은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해드릴게요. 427페이지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양갈로 1번입니다. 1번의 세 번째 줄, 첫 매각길, 첫 하는 글자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일주 이런 건 여러분 3번도 좀 체크하세요. 제가 체크하는 건 체크하십시오. 양갈로 1번, 3번. 그리고 제일 밑에 가시게 되면 배당 요구 채권자 있죠. 채권자 요건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428 매각의 준비인데요. 최저 매각 금액이 나옵니다. 큰 개의치는 마세요. 3번의 첫 번째 제일 끝에 최저 매각 금액, 가격이나 금액 똑같아요. 그리고 428에 매각기일 보시면 경매길, 입찰길 잡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오른쪽 줄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방관료 2번에 14일 간격, 즉 실황 조사하라 이것입니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양갈로 4번 참가 가능자 여부 있는데 참가 불능자를 보시게 되면 행위 무능력자 와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 앞서 얘기했지만 채무자도 문제되고 소유자도 이 소유자의 경우는 강제 경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와가지고 또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 되고요. 재경매시 정경락자. 자, 돈 안 내고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집행관 및 거친족. 집행관 및 거친족은 내부자 거래처럼 문제되고요. 입찰 부동산 평가 감정인 미친족. 이것은 내부자죠. 경매법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보면 경매 관련 유죄 판결,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다 2년이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미리. 자, 이제 시험은 매각 실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매각 실시 보시게 되면요. 밑에 양갈로 1번 있죠.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동산 매각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정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매각 기일이고요. 당일 와서
이 기입차를 가장 많이 쓰고요. 자, 4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양갈로 3번 있죠. 3번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4번 중요합니다. 4번 보시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민사집행부에서 최저 매각 금액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걸 보증금으로 내고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 나오죠. 방가로 2번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즉 1억 4천에서 1억 1천만 원 뺀다 했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 보증금 뺀 나머지 요 사이드 금액에 넘고 미만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매각 결정 절차, 이게 매각 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양갈로 4번 나오죠. 이때 여러분 항고할 때는 네 번째 중간에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각 대금. 매각 대금 뭐 제가 다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게 경매가 바뀌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었어요. 매각 대금인가요? 지금 최근요 민사집행법이고 저는 그 민사소송법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민사소송법에 민사집행법이 있다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저희들한테는 이 새 경매란 말이 많은데 지금 최근 신경매 이 말로 많이 쓸 것입니다. 이게 용어가 같은 말인데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다. 자,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거 참고로 좀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431페이지 양갈로 5번 요 얘기도 좀 참고로 기억하시고 이제 매각 대금 납부 이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일정 기간 안에 납부하면 돼요. 방가로 1번 보세요. 낙찰 허가 여부 결정 확정되면 요거죠. 법원은 대금 지급 기간, 그 밑줄 왔어요. 옛날은 기일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내세웠는데 이제 기간 30일 안에 내기만 하면 돼요. 1일부터 30일. 그런데 미리 안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경매 딱 받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LTV인가요? LTV하고 DTI가 60, 70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전국 인류적이죠. 근데 문제는 재미있는 게 경매를 바라오면요. 경매 10% 이것도 일단 어리석고 냈다 합시다. 내면 딱 나오는 순간 대출 상담사가 쫙 깔렸어요. 깔려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돈이 나옵니다. 경락 금액의 120%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수료 일부 받는데 불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하루라도 일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더 내잖아요. 그래서 보통 30일 안에 내기 때문에 기간이 30일이거든요. 25일, 20일 많이 합니다. 참고로 현업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대금 불납부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재매각 요 얘기 나오죠. 재매각, 재경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432페이지 비교. 요거 지금 색깔 있는 글자 비교해 놨어요. 그거 좀 참고로 읽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배당 절차는 여러분이 오른쪽에 배당 원칙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돼요. 요건 한번 읽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434페이지 사례 꼭 기억하세요. 문제 풀이할 때 보게 됩니다. 자,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됐고요. 배당 순서가 빠졌나요? 지금 배당 순서가 빠졌네요. 중요한데 배당 순서는 서브노트에 보면 있을 거예요. 서브노트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책에 빠진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면서 이게 넘기면서 몇 차례 하다가 출판사 의도도 아니고 저희 의도도 아니고 우연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당 순서는 여러분 그 서브노트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배당 순서 1, 2, 3, 4, 4순위까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437페이지 좀 봐요. 공매라고 나오죠. 일단 제목 잘 보셔야 됩니다. 공매 분류 보시면요. 일단 공매, 경매 요건 좀 지울 거니까 계속 여기 좀 쓸게요. 여러분 경매와 공매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 여기 쓸게요. 공매는 이론적입니다. 이론적. 안전하고 정말 위험한 말인데요. 그리고 권리 분석은 국가가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위험하다. 권리 분석을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건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하지만 이건 수익성 크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 공매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온비드, 그 온나라 아니고요. 온비드지만 공매 홈페이지인데요. 사람 빼고 다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양한 거 많습니다. 자, 일단 그 중에 공매는요. 비업무용 부동산인데요. 이건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대단히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500억, 2조 이런 것도 많아요. 자, 일단 그 밑에 이 비업무용은 숫자 3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면 3개월 이상 매수대금 미리 납부하면 혜택이 많고요. 2번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의 매수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매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비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 그 지역 유지 그 생산을 위해서 업무했는데 공장 이전을 통해서 나온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비업무용의 메리트는요. 기간 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로 전환이 쉬워요. 쉽게 말해 산업단지로. 그래서 3분의 1 가격만 내면 소유권 넘어왔다가 전매가 바로 가능합니다. 3분의 1 가격만 키를 주거든요.
그리고 전매할 때 내가 받는 금액 이상으로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1번, 2번이고요. 자, 4번이 그 얘기죠. 3분의 1만 하면 입주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6번 보세요. 3번 유찰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풀어줍니다. 요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많이 완화됐죠. 자,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438페이지 보면 유입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압류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은 단위가 커요. 비업무용 부동산 큰데 유입부동산은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제도를 맞춰놔야 돼요. 자산 건전성 때문에 이제 뭐 5가지 등급이 있으면 다도 고정 등급 이하가 되면요. 금융기관이 이것을 악성 부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어떤 기간에 그 판매가 이루어져요.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매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구매자에게 넘겨요. 결과 이 사람이 사겠다라고 하면 중간 수수료 받고 이 사람도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 날린 사람은 바보가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때 이 구매자가 살 때 이 모든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급 시기를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일단 비업무용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장점에다가 이 사람이 자금 납부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취득 관련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취득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혜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유입부동산 중에 일부 변형된 것이 NPL이라고 있는데 이 NPL은요. 경매하게 되면 다 할 줄 알아요. 옛날에 지담보대출이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채권 사는 거예요. 채권 사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그거 NPL은요. 채권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 거예요. 그 서브노트 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거는 책보다. 자, 이제 압류 부동산은 다 똑같아요. 경매하고 딱 하나만 달라요. 자, 밑에 표 봐요. 그 비업무용 손으로 가려봐요. 법원 경매하고 압류 부동산 다 똑같죠. 저가만 달라요. 뭐냐 하면 경매는 저가는 어떻게 되냐. 180, 64 이렇게 20 떨어진다 가정이고요. 압류 부동산은요. 100, 세 번째부터 90, 80 이렇게 떨어져요. 3회 때부터 10씩 다운받습니다.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다 동일하고요. 비업무용 부동산 3 숫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2절 마지막 단락에 가고 있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죠. 실제 경매 좋은 물건이면 자기가 직접 하겠죠. 일단 한번 들어봐요. 매수 신청입니다. 매수 신청. 우리가 매수 신청 이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법원에 가면 경매 양식이 있는데 그걸 잘 못 쓰고 권리분석 잘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우리들이에요. 그 세 사람은요. 매각 실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6번, 7번, 8번, 9번은요. 경락인, 즉 매수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매수 신청이니까 중개수수료처럼 양쪽 받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만 받는 거예요. 매도인은 못 받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1번의 목적은 특별한 거 없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범위를 보면 법원이 관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공, 즉 자격증 갖춘 계공만 가능해요.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7번 보시면 1번 봐요.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10% 보증하는 거고요. 2번 입차표 작성하는 거. 실제 입차표는요. 그 이상이 전산화가 안 돼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웬만한 전국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수도권에. 그냥 가져오면 되거든요. 봉투, 그 노란 봉투. 자, 세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 여기 다 이쪽이죠. 네 번째 떨어지면 매수 신청 보증 돌려달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 네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10억짜리 물건 샀습니다. 근데 D는 공유의 경우는 자기 지분 담보 삼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 2.5억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해가 경락받았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해버리면 ABC는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락받더라도 경락에 대해서 ABC가 이 사람이 지급한 금액만큼 납부한다면 권한을 이쪽으로 돌려줘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 뭐 바라 가냐? 시가만 떼었던 것이죠. 위로금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똑같은 개념이 바로 6번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보증금 걸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임대주택 먼저 사더라도 임차인에게 묻습니다. 너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이라 가정하고요. 경락금이 1억이라 합시다. 그럼 4천만 더 있으면 집 사잖아요. 결과적으로 6천에서 4천 올렸다고 보는 게 아니고 1억과 6천을 상계 처리해버립니다. 너 나머지 4천만 낼 수 있다면 어떡해? 이건 네 줄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7번은 그 역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 동일해요. 동일하고요. 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인데 계공 중에 자격증 갖춘 계공만 가능해요. 그래서 양걸로 1번, 2번, 3번 보시면 여기서 공인중개사는요. 자격증 갖춘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법인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실무 교육은 개공의 실무 교육이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한 실무 교육입니다. 비용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양갈로 3번은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설정해야 되고요. 자, 금액은 2억, 1억 똑같아요. 분사무소도 1억이고요. 자, 보증 설정 다 똑같고 이거는 업무 보증 설정과 같으니까 각설해도 되겠죠. 자, 됐고 등록 신청 오른쪽에 가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단지 등록 기간을 보세요. 지방법원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절차는 14일이에요. 중개업자 처리는 7일이지만 14일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중개업 등록은 자격증 갖춘 공인중개사 법인이지만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업자만 가능해요. 저 개공만 가능하다. 여기 차이입니다. 자격증 같은 개공하는 자격증 가진 사람 그런 뜻이죠.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개업 등록은 관할 등록 관청이지만 이거는 매수 신청은 법원에 합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 보시면 7일, 14일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업무 보증 금액 다 동일합니다. 자, 이제 등록의 결격사유 주의해 주셔야 돼요. 밑에 양갈로 1번이 중요한데 우리가 중개업의 결격사유에서는요. 폐업기간 포함하여 등록지소 3년이었죠.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등록지소 3년입니다. 여기 달라요. 폐업기간 포함되지 않고요. 자, 44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양갈로 4번 보시거나 5번 이런 거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사집행법에서 유죄 판결 받고 2년 그리고 등록 취소 3년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2년 동안 일을 못합니다. 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행위 방식인데 양갈로 1번에 직접 출석 대리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 바이 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여러분이 채무자들이 돈이 없으면 공동담보하죠. 이때는 1-1, 1-2 이렇게 오거든요. 그건 한 번에 다 써도 관계없습니다. 공동담보는. 자, 해서 그 2번 보세요.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증명 문서 제출하는데 두 번째 줄 봐요.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한 번에 끝내도 되고 대리는 그리고 3번 보세요. 세 번째 줄. 문서는 매 사건마다 하는데 공동담보의 경우는 한 번에 한다. 그런 개념을 띠고 있습니다. 자, 직접 봐야 돼요. 소금 보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442 밑에는 그냥 제목이고요. 오른쪽에 금지 행위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좀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5번, 6번 개의치 말고요. 여러분 우리 중개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는 3년이었죠. 하지만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5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매수 신청에는요. 영수증을 제외하고 다 5년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사건 카드다 밑에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전부 다 5년입니다. 5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44페이지 위에 방갈로 4번까지 있죠. 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1, 2, 3, 4 요거 시험 치기 전에 꼭 읽어두세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444페이지 확인 설명 5년 앞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개시험은 특별한 거 없고 명치 이것도 참고로 보세요. 자, 이제 요거 실비 수수료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447페이지 업무정지 절대적과 상대적 갈라지고요. 이 업무정지에서 기억할 것은요. 정지를 먹으면 외부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수료 부분이 좀 빠졌는데 이거 해드릴까요? 합시다 그냥. 그거 보시면 오른쪽에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분석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경락할 때 비용, 실비 있는데 자, 뭐 이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자, 좀 하나만 합시다. 이건 금방 끝납니다. 예. 자, 우리 칠판 볼게요. 이거 많이 바를 것 같은데 많이 안 바라요. 이게 뭐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온라인이니까 좀 파급력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 그 수수료 체계, 이 체계 볼게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그 경매에 상담이 들어가요. 상담이 들어오면 두 가지입니다. 개별 상담이 있고요. 개별 상담이 있고 일괄 상담이 있습니다. 개별 상건은요. 한 건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리고 추가되는 한 건에마다 5만 원입니다. 이거는 세 건이 50이고요. 그리고 그 추가되는 것은 추가입니다. 이거 뒤엔 추가예요. 5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별보다 일괄이 10만 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7건을 했다. 7건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 건은 50이죠. 50이에요. 그리고 추가된 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30. 5만 원 곱하기 6이니까 30이에요. 그럼 이거 80입니다. 이건 90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90 맞나요? 한번 해볼까요? 70이 되겠네요. 세 건이 일단 50이고요. 그리고 그럼 4건이 남죠. 4건은 20만 원, 70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건이 이쪽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20이 쌉니다.
자, 그리고 경매 신청이 들어갔어요. 신청이 들어가면 경락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라져요. 일단 경락이 안 됐다 됐다. 이것이 유찰이라고 표현하죠. 유찰되면 한 건에 50입니다. 또 다 다만 많이 번다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경매 진짜 좋은 물건은 본인들이 직접 합니다. 해요. 그리고 이제 경락이 됐습니다. 경락이 되면 감정가 대비 1%고요. 1%고요. 최저 매각 금액의 1.5%. 중에 높은 겁니다. 판단상. 이것도 글자가 짧으면 1%, 길면 1.5%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비싸다, 이게 비싸다 이런 말을 못 해요.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이고요. 최저 매각 금액이 8천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100인가요? 100. 이거 120대요. 이게 더 높네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1억이고 이게 이제 6,4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높겠죠. 그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실비는 최대 30만 원까지예요. 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집에 제가 넣어두었어요. 넣어두었는데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할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448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양걸로 4번 업무 정지 발언 출입문 표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양걸로 4번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등록 취소되면 표시 제거하는데 표시한다. 업무 정지는 표시 제거한다. 반대로 내버립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무까지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겁니다. 법령은 법조문 많이 보는 것도 좋고 실무는 뭐 문제 보는 것도 좋은데 똑같아요. 어떻게? 많이 보십시오. 뭘? 기출문제를. 그리고 나서 요약된 범위를 좀 보더라도 풀 전체 법조문도 좀 보고요. 실무는 문제 많이 보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곧 문제 풀이 들어가잖아요. 기출문제 많이 보고 안 보고 차이가 문제 풀이 때 큰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문제집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